결국 다 지금 서울대, 카이스트에, 한의대에 입시에 성공했다. 그러면 초등 때 어떻게 했을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너는 어떻게 성적이 잘 나와? 저는 그때 받아서 그 계기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얘가 공부 욕심을 확 냈어요. 그래서 공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잘했냐라고 물으시면 아이돌이 되고 싶다고 했었는데,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아이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아요. 자꾸 아이만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아이의 마음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1순위로 뒀었거든요. 공통점은 있는 것 같은데 비법을 질문해 주신다면, 지금 보여지는 그 성적의 그 지표 하나가 내 인생을 절대 흔들 수 없다는 거. 놀라운 건 고등학교 가서 뭘 궁금해하실지 몰라서 모두 모셔봤습니다. 교집합에서 합집합을 이루는 인기 코너죠. 런웨이. 오늘 주제는 명문대를 보낸 선배 엄마들의 아주 솔직한 자녀 교육 이야기입니다. 저는 권태영 소장이고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입시 읽어주는 엄마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언론사에서 일을 했고요. 아들 둘 두었고요. 오늘 교육작가로 여러분들 만나게 됐습니다. 유정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 아이와 함께 성장한 엄마이자 지금은 육아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서안정 작가입니다. 오늘 쟁쟁한 세 분을 모시고 여러 솔직한 얘기를 나눠볼 텐데, 선배 맘들이시지만 사실 워너비죠. 정말 명문대를 보냈다라고 했는데 어떤 대학을 보냈는지. 저희 아이는 서울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하고요. 로스쿨을 가서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년생 아들 둘인데요. 카이스트에서 물리학 공부하고 작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진학을 했습니다. 연년생이라 쌍둥이 키우는 것처럼 항상 뭐든지 두 개씩 사야 했던 워킹맘입니다. 저는 첫째 아이는 원광대 한의대를 나왔고 지금 한의사로 활동하고 있고, 둘째 아이는 포항공대 수학과 선택을 했다가 지금 인공지능 쪽으로 분야를 바꿔서 대학원에 다니고 있고, 막내 아이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근데 따님이신 거예요? 네, 저는 딸. 예. 저만 아들인가 봐요. 네. 형제, 그리고 딸만 셋. 네. 자,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학군지 비위, 학군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예. 어디시죠, 지역이? 저는 분당. 분당. 네네. 학군지네요. 네. 저는 해운대입니다. 부산. 네, 부산 학군지라고 봐야 되나요? 사실 조금 애매한데요. 원래 부산은 동래라는 곳이 학군지로 소문이 나 있던 곳인데, 해운대 신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젊은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면서. 해운대도 아주 유명하게 그렇죠. 네. 네, 정말 교육에 열정이 많은 지역이기도 하죠. 작가님은? 저는 남편의 거듭된 사업 실패로 서울에서 살다가 인천으로 이사를 가서 아이들의 성장 시기에는 소위 말하면 비학군지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가슴 아픈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지. 맞아요. 네, 사업을 실패로. 네. 저도 사실 아버지 직업 때문에 정말 전학 많이 다녔었거든요. 자, 어쨌든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는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이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명문대를 다 보내신 어머님들인데 디테일한 얘기에 앞서서 지나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 명문대 보낸 핵심은 이것이었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둘째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생각이 나요. 엄마, 수능 볼 때 보니까 결국 내신이 수능이었어요 라고 얘기를 한 게 생각이 나는데, 제가 진짜 공들였던 건 학교 생활이었습니다. 저는 학교 생활을 대충 하는 건 용납을 못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선생님들에 대한 수업 몰입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지금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제 일 때문에 미국에 한 1년 정도 갔다 왔는데, 다녀오고 나니까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막 세워졌을 때였어요. 3학년 때 시험을 봤는데 첫 시험에 선생님이 정답이라고 말씀하시는 문제의 정답이 아닌 것 같다라고 저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영어방송에서 일할 때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원어민들 10명한테 물어봤는데 10명이 모두 다 선생님이 착각하신 것 같다. 네 아이가 쓴 것도 정답일 수 있어 라고 대답을 해줬죠. 고민에 빠졌어요. 교육청에 전화를 한다? 교장실로 전화를 한다? 아이를 불러서 네가 말한 것도 정답일 수 있어 하니까 아이 얼굴이 막 환해지는 거예요. 중3이고 좋은 고등학교 가려면 내신이 필요했을 때니까요. 한 문제지만. 그런데 제가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데 선생님이 1번이 정답이라고 하셨으면 수업 시간에 말씀하셨을 거야. 너 안 듣고 있었지?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수 너 받을 수 없어. 그냥 점수 잃어야 해.
그리고 지나갔거든요. 아이는 되게 억울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랬던 건 1학기 첫 시험에 학교 선생님의 실력을 무시하면 1년 내내 선생님의 수업에 집중 안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놀라운 건 고등학교 가서 중국어 시험을 봤는데 공중전화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내가 틀렸는데 선생님이 맞게 동그라미 치셨대요. 3분 정도 고민했는데 들고 나가서 채점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고마워 하고 -4 이렇게 해주셨대요. 그래서 제가 중국어는 중요하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했어? 했더니 아이가 엄마가 이렇게 키우셨잖아요. 제가 놀란 건 아이가 이 말을 기억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었어요. 학교의 수업에 기본적인 걸 잘 따라가는 것이 결국은 자기 실력을 언제 붙여도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학교 수업에 성실하게 만들었던 거. 큰아이는 한번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너는 어떻게 성적이 잘 나와? 중학교 때인데 저는 노트를 가방에 집어넣기 전에 꼭 한 번씩 다시 펼쳐보고 넣어요라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기본은 사실 학교 공부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생활에 많이 공을 들였습니다. 진짜 저 공감하거든요. 저는 교육 기자를 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어떻게 대학을 가는 거다라는 거를 실제 합격한 학생들의 인터뷰를 많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애 고등학교 올라갈 때 제가 딱 했던 말이 너 고등학교 가서 딱 이 4가지를 지켜라 하고 얘기했던 행동 수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너가 그 전날 아무리 밤을 새웠어도 모든 수업 시간에 선생님하고 눈을 마주쳐라. 아이 컨택. 그 다음 2번째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항상 리액션을 해라. 이거를 가르쳤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해. 학원 선생님한테 질문할 거 학교 선생님한테 질문해라. 그 다음에 학교에서 만나는 모든 어른들, 친구들한테 만나는 사람한테 다 인사를 해라. 4개의 행동 수칙을 가르쳐줬어요. 많은 명문대 서울대 합격한 학생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애한테 이거 너가 고등학교 가서 실천하면 네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너의 생기부는 잘 기록될 거야. 라는 걸 가르쳤던 거. 그런데 우리 애가 좀 순하고 엄마 말을 잘 듣는 애여서 정말 그거를 실천을 한 거예요. 3년 동안. 그랬더니 제가 학교에 상담을 가면은 모든 선생님이 그렇게 칭찬을 하세요. 태도가 좋다, 예의가 바르다,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좋은 아이로 피드백을 받았던 게 굉장히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뻔하다고 생각되는 건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3년 사실. 동안 그렇게 살다 보니까 친구 관계도 좋고 선생님하고의 관계도 좋고 선생님들이 다 예뻐하니까 굉장히 학교 생활이 좋구나. 학교가 되게 재밌구나 이렇게 느꼈던 것 같고 해도 외에 다른 걸 하나 더 얘기하자면 자율학습을 진짜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 때 학원을 거의 안 다니고 주말에 수학학원만 갔고 3년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했던 거,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을 절대적으로 가졌던 거, 이게 성적으로 이어졌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듣다 보니까 저도 사실 학교 공부를 1순위로 뒀었거든요. 공통점은 있는 것 같은데 비법을 질문해 주신다면 저는 정말 공부 정서를 1순위에 두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재미없는 것, 하기 싫은 것,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전혀 쌓이지 않도록 정말로 정성껏 이 부분을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는 예를 들어서 영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영어를 보통 틀어주잖아요, 집에서. 근데 영어 자막 없이 보라는 말들이 있는데 그거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언어잖아요. 들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거 싫다고 안 하겠다고 때를 쓰면 이걸 조금 견뎌봐요. 언제까지 싫어하는지. 근데 정말로 3일 이상 계속 싫다는 말이 나오면 저는 그냥 딱 그걸 멈췄었어요. 아이가 영어는 즐거운 것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수학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책 읽기도 이것이 즐거워야 하는 것이지 억지로 하는 것이라는 감각이 생겨버리면 아이는 나중에 수학책을 펼쳤을 때 아니면 책을 펼쳤을 때 그게 무엇이든 저거 싫은 건데? 라는 반응이 나오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것과 덧붙여서 아이가 공부를 안 하려고 하면은 그냥 하지 않게 했었고 그러니까 아이 스스로 엄마 나가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요 라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 제가 무조건 기다렸다는 거 플러스 무조건만 기다린다고 해서 그 아이가 나중에 뒷심을 발휘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현명하게 기다릴 수 있을까? 이 아이가 뭔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려면 나는 어떤 환경을 깔아줘야 될까라는 부분에서 저는 놀이와 책과 대화 이 3가지를 정말 신경 많이 쓰면서 키웠었습니다. 놀이와 대화, 책. 네. 근데 문득 궁금한 건
명문대를 갔지만 초등 때는 어땠을까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니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공부 잘한 거 아니야? 타고난 머리가 그냥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그쵸. 근데 어때요? 새 아이가 초등 때부터 공부를 잘 했나요? 전혀 아니죠. 제가? 네. 사실 저는 큰아이에 대한 기대가 좀 있었거든요. 왜냐면 정말 책을 많이 읽었었던 아이였고, 전집이 60권이 오면 한 자리에서 다 읽어야 일어나는. 물론 제가 읽었었고, 나중에 자기가 읽었을 때는 스스로 읽고 했던 아이였지만,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더니 100점을 못 받아오더라고요. 학교를 보냈을 때 선생님이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더니 아이를 특목고를 보내시려면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엄마들 모임에 가버리면 우리 반 100점은 누구야 이렇게 저의 아이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는.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때쯤에 처음으로 학교는 보통 남자나고 말 잘 듣고 모범생 같은 스타일의 아이와 약간 산만하고 떠들고 말 안 듣고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를 짝을 연결시켜 주더라고요. 저학년 때는. 그런데 저희 큰아이가 수학에서 100점을 못 맞았어요. 80점인가 맞았는데 정말 말 안 듣고 그런 아이가 100점을 맞은 거예요. 이것에서 너무 큰 충격을 받더니 자존심이 확 긁혔나 봐요. 그때부터 엄마 나 친구한테 어떻게 공부를 했냐고 물었더니 문제집을 푼대. 문제집이라는 것이 있나 봐. 서점 가서 문제집 사다 줘. 그래서 시작을 했었고, 둘째 아이는 사실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이런 말도 들었어요. 제가 교직 생활을 오래 해봤지만 이렇게 이해력이 떨어지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아이를 처음 만났다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해주셔서 엄청난 상처를 받았던 아이였었고, 막내 아이도 좀 하려고 노력했으나 어느 순간 경제적인 유혹,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다툼, 언니들의 너무나 뛰어난 공부 실력을 바라보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저렇게까지 공부하고 싶지 않은데 기대하는 선생님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운데 이러면서 학교도 안 가려고 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잘했냐라고 물으시면 절대로 그렇게 말 못하는. 이춘희 작가님은 어때요? 사실 제가 공부를 잘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공부를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안 했어요. 당연히 저 정도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한 6학년 때 담임선생님하고 사이가 잘 안 좋았어요. 사춘기가 오기도 했고 성격이 좀 내향적이어서 그 선생님의 성향은 약간 까부는 남자애들 좋아하는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좀 명랑하고 이런 애 좋아하는데 우리 애 약간 우울한 얼굴인 거야. 그러니까 애를 좀 거리감 있게 대했나 봐요.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저보고 선생님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거야. 똑같이 있어도 자기만 나가서 손 들고 있으라 그러고 그게 굉장히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너 다음 시험에 누구누구 볼백이야 이렇게 선생님 입에서 나오게끔 만들어봐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그거 실천을 해서 진짜 올백을 받았어. 초등학교 때 올백 받기는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정말 어느 때보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선생님이 시험 결과를 발표했는데 올백을 맞으면 그 애는 불러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선생님이 진짜 누구누구가 우리 반 1등이야 올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자기가 진짜 하늘을 나는 것 같았대. 그리고 지금까지 선생님이 나를 미워했던 거, 그 다음에 내가 되게 자존감이 낮아서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나? 싫어하나? 이런 것들이 싹 씻기는 기분이었대요. 그 뒤로 얘가 사람들이 내가 공부를 잘하니까 친구들이 나를 대하는 거가 달라지는 거를 느꼈다고. 그전에는 진짜 존재감 없으면서 공부를 잘한다는 느낌도 없으면서 성격은 굉장히 비관적인 성격이어가지고 불행하죠. 늘 불행하게 자기 스스로가 불행하게 느끼고 불평불만이 많고 사춘기까지 와서 사춘기가 폭력적으로 오는 애도 있지만 우리 딸처럼 이렇게 우울질로 와가지고 동굴 파고 들어가는 애도 있거든요. 제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 나까지 완전히 확 쳐져요. 그리고 짜증이 나. 애를 보고 있으면. 차라리 좀 화를 내지. 이런 성향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극복한 게 그때 올백 받아서 그게 만천하에 좀 공표된 거? 그 계기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 뒤로 공부를 잘한다는 거에 대한 효용감 이런 거를 얘가 피부로 굉장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됐다. 네네네. 지금 말씀의 공통점이 태도와 정서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초등 때 두각을 전혀 보이지 못했지만 계기가 하나씩 있는 거거든요. 계기가. 유정임 작가님 아이들은 어땠을까요? 저는 남자애들이잖아요. 남자애들의 역사는 사실 고등학교 가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중학교까지는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게 남자애들이거든요. 뒤늦게 철든다고 하죠. 주변에 기자들도 보면 중학교까지 공부 진짜 안 했는데 고등학교 가서 정신 차리고 공부했다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초등에는 공부를 잘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무슨 기준이 공부를 잘하는 걸까요? 그래서 한글도 사실 다 안 떼고 학교를 갔거든요. 이 아이의 기질을 파악하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주 많이 했어요. 두 아이는 완전히 3대의 기질을 타고났고 큰아이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너무 힘들 정도로 왜요? 뭐예요? 라는 소리를 달고 살았으니까요. 그때 제가 마침 취재하면서 우리나라의 독서 영재, 굉장히 언론에 많이 나오신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임신해놓고부터 굉장히 많은 설명을 냉장고를 열면 냉장고에 노란 단무지가 하나가 덩그러니 들어있네 이런 표현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한 아이와 안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언어 실력이 너무 다르더라. 그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의 질문에 대답하는 법, 그 당시에 화제가 됐던 한 어머님은 그때는 인터넷이 그렇게 발전 안 돼 있을 때니까 경제학사전, 의학사전 4개를 방에 늘어놓고 아이가 질문하면 그 순간에 바로 함께 찾았다. 그걸 저도 실현해 본 거죠. 항상 바보 같은 질문이었어요. 따지고 보면 왜 젓가락으로는 국물을 집을 수가 없어요? 여기 당장 대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얘가 어디에서 이걸 보고 질문할까? 그리고 어디 전시회를 갔다 오면 항상 그 전시회를 집에 재현을 해요. 그 다음날 보면 행성, 우주 전시장이 돼 있고 아, 얘는 궁금증에 대한 이게 굉장히 강한 아이구나. 그리고 그걸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몰입도가 아주 강한 아이다. 라는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어느 날 뭐 책을 보고 나면 거실에 색종이 화산이 막 붙어 있는데 자기 세계에 빠지는 거예요. 유치원생 때. 화산이 곧 폭발해서 마그마가 분출되니까 피해 다녀라. 어떻게 보면 좀 귀여워. 바보 같지 않아요? 근데 제가 베이비시터 아주머니하고 굉장히 성실하게 그 대답에 응해주려고 노력을 한 편이었어요. 자기 세계에 빠져 있다 보니까 학교에 가서 생활이 원활하지 않겠죠. 너무 감사한 건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었어요. 아이가 딴 책에 빠져 있어도 책 집어넣고 공부하자 하신 게 아니라 기다리셨대요. 이제는 수업할 시간인데 하면 아이가 아! 하고 책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끝날 때 선생님께서 교사생활 16년에 이렇게 기다림을 보람있게 만들어준 아이가 처음이다라고 해주셨으니까 선생님 보기 굉장히 컸던 아이, 질문이 참 많았던 아이였고 둘째는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답이 안 나오면 못 참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굉장히 맞장구 많이 쳐주고 무슨 리더십 캠프 이런 데 엄청 다녔어요. 그러니까 트렁크 싸는 게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얘네들이 보여준 그 개성껏 공부하는 분야가 다르겠구나라고 그때 좀 생각을 했는데 그 이상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공부라는 걸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초등 고학년 되니까 주변에 엄마들이 과학고 영재고 보낸다고 뭐 선행 몇 바퀴 돌려야 된다. 전 일을 하니까 굉장히 뒤늦게 항상 그 정보를 들었죠. 아,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저도 정말 많이 했었는데 뭐 본인이 호기심이 있으면 스스로 찾아가지 않을까? 방식은 다 다를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저를 진짜 많이 위로했어요. 그래서 엄마 정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 스스로 나를 다스리거나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아이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아요. 자꾸 아이만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불행하면요 독침선 말이 계속 나가거든요. 그래서 엄마 스스로 행복해지는 엄마 정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초등 때는 공부를 모르니까 어느 분야에 얘가 가능성과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걸 알아내는 게 가장 큰 목표였어요. 쭉 듣다 보니까 결은 좀 다른데 공통점들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전국의 수많은 어머님들이 이게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결국 다 지금 서울대, 카이스트에, 한의대에 입시에 성공을 했다. 그러면 초등 때 현실적으로 영어랑 수학 공부를 어떻게 했을까? 솔직하게 다 해야 되는 거지. 다 털어놔야 되죠. 솔직하게 말씀하시죠. 이 자리는 자랑하려고 온 자리가 아니고 솔직하게 털어놓으셔야 해요. 진짜 취재 들어갑니다. 사실 저는 놀이와 책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었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책에서 소금은 어떻게 만들어지지요? 라고 질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설명이 써여 있으면 그렇구나 이렇게 그냥 아이들은 그 언어만 그대로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재밌지도 않고 흥미롭지도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인데 실제로 굵은 김장용 소금을 절구에 빻아가지고 그걸 물에 넣어가지고 막 저으면은 정말 소금이 사라지거든요. 그럼 유아들은 어디 갔지 소금? 이래요. 당연히 그 안에 녹았을 텐데 이것조차가 신기한 마술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녹았지? 어디로 갔을까? 한번 손가락으로 찍어서 먹어보자. 짜지?
물이 바로 소금 이 안에 녹아 있는 거야.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소금 물을 증발시켜보자, 태양빛에. 그럼 한 3, 4일 지나면 정말 물은 다 증발되고 소금만 딱 결정체가 남거든요. 그럼 우와, 정말 놀래요. 그게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을 넘어서서 미국 교육연구소에서도 최고의 학습 효과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타인에게 설명하는 것이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파워를 가지는 것이 직접 경험이거든요. 아이는 스스로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책 속에 있는 맥락을 어떻게 보면은 온전히 흡수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놀이를 하다 보면은 그냥 즐거움이란 감각, 깨달음이란 감각, 알미라는 감각은 가지는데 이것이 약간 어두운 안개 속에서 무언가를 알기는 알았는데 정확히 뭘 안 건지 모르겠고 근데 여기서 책이 뒷받침되는 순간 그 안개가 거치면서 내가 안 것이 명징해져요. 개념이 생기고 언어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작업을 정말 꾸준히 했더니 저희 큰아이가 이제 3학년 때 첫 모의고사를 치고 나서 사실 한 2, 3년간의 방황기가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놓았었거든요. 그래서 영어도 단어도 사실 거의 문법도 다 잊어버렸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모의고사가 그때 절대평가로 넘어가면서 90이 넘어서 1등급이 된 거죠. 아이가 너무 놀랐대요. 난 어쩌다가 영어를 잘하게 되었을까? 왜냐면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영어를 독해를 하다 보면은 몇 가지 단어들을 알아요. 근데 그 단어를 읽다 보면 어릴 때 워낙 책을 많이 읽었다 보고 맥락을 파악하는 힘이 강하다 보니까 몇 가지 단어를 추론해보니 이런 내용이 잠겨있을 것 같은데 그럼 답을 이거겠네? 하고 찍으면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영어 공부도 독서이지만 단순 독서가 아니라 경험이 뒷받침되어서 맥락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는 힘이 갖추어져 있었던 것이 영어와 국어를 잘하게 되었던 정말 큰 비결이었었고 영어는 딱히 선행을 하지 않았다. 네.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네네네네. 아직 흘려듣기는 많이 했어요. 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책도 읽고 실험도 해보고 이때 문해력이랑 사고력이 되게 발달을 한 거네요. 그래서 나중에 맥락 파악이 잘 되다 보니까 맞아요. 수능 영어에서는 충분히 이걸 커버를 하더라. 네네네. 게다가 절대평가가 되니까 럭키가 좀 됐네요. 그쵸. 어떻게 보면. 근데 수학은 이게 또 쉽지가 않잖아요. 수학도 저는 공부 감정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잖아요. 어릴 때 놀이를 중요하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놀이로 접근했었어요. 근데 엄청난 것이 아니라 그냥 집을 앞을 나서면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아니면 직진으로 갈까? 대각선으로 갈까? 뭐 이런 언어들이었어요. 그리고 교구를 특히 많이 활용했는데 초등 시기에 구슬게임, 룰미큐브, 주차장 게임 이런 세트로 막 어리으리하게 갖춰놓은 것이 아니라 그냥 마트 가면 단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씩 하다 보니까 천천히 앉아서 공감 감각이라든지 루미큐브도 숫자를 가지고 노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성장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감각이 익혀졌던 것 같아요. 그게 큰아이와 둘째거든요. 근데 막내의 경우는 제가 육아에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쏟기가 힘들었다 보니 좀 띄엄띄엄 감각을 경험하게 했거든요. 확실히 수학을 조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수학도 감각으로 익히는 경험? 일상에서 말로 자꾸 뱉어내고 그걸 듣는 경험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정리를 좀 해보면 초등 때 선행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네. 세 아이 모두가 네. 선행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근데 놀라운 게 사실 이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요. 네. 정말 많아요. 의외로. 보통은 선행을 많이 해야 중고등 온라인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사실 지능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도 있겠죠. 네. 그게 아니라 말씀해주신 사고력이나 문해력이나 또 어떤 탐구와 관련돼서 그리고 뒷심이 발휘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선행을 하지 않아도 올라가서 잘 해치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거든요. 이춘희 작가님은 어떤가요? 영어부터 얘기를 하면 아이가 5살 때부터 의정부에 살았어요. 의정부에 가면 뭐가 있냐면 미군 부대가 있어요. 그 동네 아는 엄마가 미군 부대 안에 교회가 있대요. 그래서 저보고 거기 우리 애 보내는데 보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노출시켜줄 욕심에 한 5살부터 7살까지 2년 동안 그 교회를 보냈어요. 영어를 이 A도 모르는 애를 데리고 외국인 교회를 간 거예요. 저는 또 영어를 잘 못하고 자신이 없으니까 애만 들여보냈어요. 저는 밖에서 기다리고. 근데 애가 그렇게 한 2년을 다니다 보니까 그냥 튀인 것 같아요. 하나도 안 가르쳐줬는데 갔다 오면은 여름 성경학교처럼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을 못 하시는데 그 선생님이 무슨 말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그 선생님한테 자기가 떠들다가 혼났대요.
그래서 그 교회를 안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영어로 선생님한테 편지를 쓰고 초콜릿하고 사탕 같은 것들을 상자에다 만들어서 다음 주에 갈 때 선생님한테 드려라. 그랬더니 그거 갖다 드리고 싶어서 또 좋아가지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 선물을 받으신 선생님이 내가 너무 예쁘니까 안아주셨나 봐요. 자기가 그게 엄청 좋은 기억이었던 거예요. 이게 말부터 트이잖아요. 근데 쓰는 건 아직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귀가 트이고 나서 얘가 나 저 영어 읽고 싶어 이러더라고요. 간판에 있는 거나 TV에 나오는 거나 영어 책도 안 사줬었거든요. 근데 영어 글자가 써 있는 걸 보면 저게 무슨 뜻인지 뭔 내용인지 알고 싶다 그래서 제가 파닉스를 띄워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그걸 조합을 해가지고 자기가 단어를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영어의 시작이었는데 그리고 정상어학원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한 달도 안 쉬고 거기를 금과 옥조처럼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영어를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여를 하지 않으려고. 근데 교재가 다 동화책이에요. 단계별로 그 동화를 다 읽어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근데 단어를 똑 떼어내서 단어 테스트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문장을 통째로 다 외우게 시키더라고요. 영어 책을 그냥 통째로 다 외우고 그거를 발표하고 하다 보니까 단어를 맥락 속에서 캐치하는 거 그거가 영어 실력에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중3 때는 토플 학원을 보냈습니다. 토플 학원을 보낸 이유는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를 좀 고르게 체크할 수 있는 게 토플이라고 해서 보냈더니 아니나 다를까 얘가 국내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딱 스피킹에 걸려. 독해도 너무 잘 되고 다 되는데 스피킹이 안 돼서 맨날 혼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발음도 된장이라 그러고 자기가 스피킹이 약한 걸 알더라고요. 그걸 조금 보완해서 고등학교로 올라갔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영어 가지고는 문제가 하나도 없이 거의 만점 받았거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르는 거는 그냥 위탁을 하자. 그래서 사교육에 돈을 제일 많이 쓴 거를 하면 영어에 제일 많이 쓴 것 같아요. 저는. 수학은 어떨까요? 수학은요 평범한 아이들보다 더 못했어요. 우리가 수학 때문에 고생을 진짜 많이 했는데 수학은 선행은 당연히 안 했고 현행을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희 아이가 다닌 그 초림초등학교는 6학년 애들한테 한 번 갑자기 시험을 어렵게 내요. 중학교 가기 전에 한 번 정신 차려라 이래서 그때 집 앞에 있는 해법수학 이런 데 다녔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도 잘 받고 학교 시험도 중간고사 보면 하나 틀리거나 두 개 틀리거나 만점 맞거나 그러니까 얘가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렵게 내니까 갑자기 얘가 60몇 점 이렇게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수학을 왜 못해? 이런 거예요. 왜 못해? 너 60점 이게 뭐야? 이러면서 제가 부안애동을 하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학교 다니는 엄마들이 전부 다 깜짝 놀래가지고 난리를 친 거예요. 선행을 미리 땡기거나 영재성 수학을 한 애들은 흔들리지 않고 다 100점이었어요. 근데 우리 애처럼 그냥 한 애는 구멍이 빵 이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얘를 데리고 수학 학원을 한 6, 7군데 레벨 테스트를 데리고 다녔더니 애가 수학에 학을 뗐군요. 학을 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점점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혼나니까 어린 엄마였기 때문에 그거를 들으면 약간 모욕감도 들고 다 하시는 말씀이 아니 애를 어떻게 방치했어요? 기자님이라면서요. 막 이러니까 좀 부끄럽고 애한테도 미안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분위기에 제가 편승을 해서 돈은 돈대로 쓰고 수학 점수를 완전히 망쳐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입시 공부가 국어하고 영어는 거의 중3 때 끝났어요. 수학을 극복하는 과정이 얘 입시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수학 정서가 일단 그때 기점으로 많이 망가졌는데 네네. 어떤 계기로 그 수학을 어쨌든 잘했으니까 서울대를 갔을 텐데 수학을 고1 때는 2등급이었어요. 모든 과목이 1등급인데 수학이 2등급이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1등급이 됐거든요. 수학도. 문과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문이과 나눠져 있었고 수학 잘하는 애가 다 이과로 가니까 문과 애들끼리만 하니까 당연히 1등급이 나오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기랑 같이 중학교 때부터 수학 그룹으로 공부했던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도 서울대 연대 이렇게 갔는데 그 그룹의 애들이 워낙 머리가 좋은 남자애들. 여자애는 자기밖에 없고. 근데 그 학원 원장님이 팀을 그렇게 짜놓은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수학을 한 2-3시간만 해도
중간고사에서 그냥 1등급 받아. 근데 우리 딸은 걔네들의 한 5, 6배를 공부해요. 실제로. 얘는 영어하고 국어할 시간에 수학을 더 했으니까. 근데 시험을 보면 자기가 훨씬 못 보는 거예요. 얘가 우는 거예요. 울면서 뭐라고 하냐면 엄마 내가 여자라서 이렇게 수학을 못하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너 그거 한번 논문 써보자. 이렇게 했어요. 교내 논문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애랑 같이 주제를 잡은 게 남녀의 성향 차이가 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 소제목을 여학생이 수학에 약한 이유를 중심으로. 그래서 얘가 이거를 파고들었어요. 자료를 찾아봤는데 실제로 여학생이 수학이 약한 거는 팩트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7대3 정도의 비율로 수능 1등급이 남자애들이 1등급, 그리고 공대 자연계열 여자 교수 비율 이런 것까지 자료를 찾는데 다른 나라는 안 그런데 우리나라가 유독 심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여자가 그런 건지 우리나라 어떤 교육 환경이 그런 건지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그 당시 한 50쪽짜리 논문을 썼어요. 얘가. 이런 건 되게 재밌어 하니까. 찾아보니까 그게 여자라서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 내용이 학생부에 적히고 그 다음에 2학년 때 드라마틱하게 1등급이 된 거야. 그러니까 자기 약점인 또 수학을 못하는 거를 이렇게 극복한 하나의 스토리도 입힐 수 있었고 얘가 극복을 할 수 있었던 건요. 제가 수학에 손을 완전히 떼서 그래요. 손을 떼서 엄마가 손을 떼서 제가 수학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관심을 가질수록 얘가 더 스트레스가 또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수학에 관심이 없고 일부러 티를 안 냈어요. 수학학원 그 원장님한테 제가 맡겼거든요. 진짜 우리 딸이라고 생각하고 해주세요. 이러고 했는데 그 선생님하고 케미가 되게 좋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수학을 자기는 못하는 애라고 생각을 해서 상처가 되게 많은데 이 원장님은 자기를 너무 보듬어 주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엄마한테 엄청 어릴 때 상처받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원장님이 다 보듬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분하고 같이 가면 언젠가 내가 수학을 극복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는지 안 바꾸겠대요. 학원을 절대. 그냥 이 학원에서 끝까지 하겠대요. 정말 수학은 애써 모른 척했어요. 그게 오히려 네네. 필요했던 네네. 그런 저 과정이었다. 너무너무 공감해요.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거예요. 엄마가 아이의 학습에 대해서 계속 잘하라는 의미를 담은 잔소리와 부정적인 언어를 노출할 바에는 그냥 아예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지지와 응원과 격려를 보내다 보면은 사실 모든 존재가 스스로로 잘하기를 바라거든요. 공부든 뭐든. 그래서 나 스스로 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올라오게 되고 부모가 여기서 조금만 더 에너지를 넣어가지고 사랑한다, 잘하고 있다, 멋지다, 엄마는 이거 못했어, 너 이만큼 한 것도 대단한 거야 라고 말해주면은 사실 부모의 인정과 사랑을 원하지 않는 아이가 없기 때문에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고 그럼 거기에 대한 시간을 더 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걸 저 역시도 너무 많이 경험했고 지금도 이제 부모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거의 대부분 이걸로 규결이 돼요. 오히려 잔소리 뭐 이런 건 관계만 나빠지고 정작 중요한 고등학교 때 틀어지면 맞아요.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고 정서가 불안한 아이들이 성적도 되게 많이 흔들리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봤는데 자 이제 주제를 너무 지금 넘나드셔갖고 일단 지금 질문 핵심은 그겁니다. 아이들 영어 수학 선행을 했냐 안 했냐. 저는 연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똑같이 시켜보면 모든 과목을 이해하는 그 선호가 아이의 기질에 굉장히 영향이 있다고 봤어요. 저는 영어 유치원을 보냈거든요. 근데 큰아이는 영어 유치원에 가서 영어를 배우면 영어를 지식으로 인식해요. 그래서 쟤는 얘를 굉장히 분석적이고 추론 논리를 좋아하는 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작은 아이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언어는 말이거든요. 성격에 따라서 굉장히 빨리 늡니다. 언어 감각이 좋은 아이들은 대인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큰아이는 말을 먼저 하지 않기 때문에 지식으로 영어를 쌓아가니까 빨리 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 유치원을 보낸 이유는 그냥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수능의 영어는 고등학교 가서도 얼마든지 점수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세계를 넘나드는 아이가 된다는 건 다른 언어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편한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보냈는데요. 성공적이었던 건 영어 유치원 가서 레벨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단어 몇 개 쓰는 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괴로워지는 건 얘가 얼마나 말하나, 단어를 몇 개나 아나. 그때 엄마들이 스트레스 받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보내놓고 신경 안 쓰니까 스트레스 덜 받았는데 작은 아이가 어느 날 돌아와서 영어를 더 많이 쓰는 유치원으로 옮겨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큰아이는 아니요, 전 여기가 좋아요.
그때 제가 알았죠. 얘네들이 과목을 받아들이는 것도 정서적으로 다르구나 해서 그렇게 공부를 했고, 사실 저는 미국에 가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작은 아이가 미국에 가서 첫날 수업 받고 와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니, 초등학교 영어학원에 그렇게 다녔는데 한국의 영어학원 선생님들은 천천히 말해주시는데 여기 선생님들은 숨도 쉬지 않고 말해요. 그때 제가 왜 한국에서 안 되던 영어 독서가 미국에 와서는 될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유는 하나였어요. 한국에선 우리가 이 아이의 언어 수준에 따라서 책을 골라주거든요. 근데 외국 갔더니 친구끼리 얘기하다가 서로 재밌어하는 관심 분야의 책을 추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과학을 좋아하면 얘랑 친하니까 나도 그 책 읽어볼까?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부모가 읽히고 싶은 책, 그 지수에 따라서 얘의 수준에 따라 자꾸 영어 책을 권해주니까 아이들이 책이 부담이 되잖아요. 거기 가서는 자기가 읽고 싶은 만화책도 보고 하니까 좀 빨리 늘더라고요. 고등학교 가서는 영어가 기본이 되니까 영어 하지 않아도 기본으로 좀 갔고요. 큰아이는 영재고 과거를 생각했으니까 수학은 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재원 준비를 좀 하고 선행을 많이 했는데, 이제 작은 아이는 영재원도 가지 않았고 수학 선행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원하는 학교를 가기 위한 1년 정도의 선행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맨날 동네 학원, 보습학원 3명이 있는 학원에 가서 이렇게 공부했거든요. 작은 아이는 굉장히 경쟁적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그 수업에 가서 반드시 1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동네에 3명 있는 학원을 보내니까 딱인 거예요. 자기가 맨날 1등 하거든요. 근데 큰아이는 본인이 몰합하면 주변에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하면 대형 학원에 좋은 수업을 중학교 때 가끔 보내보면 주변에 신경 쓰지 않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사교육도 기질에 따라서 수업이 좀 차이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작은 애는 별로 선행을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중3에 제가 고등학교 가기 전에 좀 걱정이 돼서 큰아이 다니는 학원 원장님께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선생님께서 학습지 하나 사서 보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학원 등록도 안 했는데. 물어보면 원장님 옆방에 가서 혼자 1시간 동안 문제집 풀다 왔대요. 그때 제가 몇 달을 지나고 원장님 마음을 파악했어요. 이렇게 욕심 많은 아이는 결국 지가 해낸다는 거 아셨기 때문에 엉덩이에 힘을 길러주려고 하셨구나. 그냥 가서 혼자 계속 풀고 온 게 전부였어요. 결국 수학 싸움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자기 싸움이거든요. 그걸 원장님이 가르쳐 주셨던 게 아닌가 싶어서 중학교까지는 1년 정도 선행했고요. 작은 애는.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서는 뭐 할 수 없는 시기였으니까. 그리고 큰아이는 과학고 영재학을 준비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조금 미스를 한 게요. 학원을 안 보내고 1대1로 설명하는 수학을 보내줬어요. 근데 중2가 돼서 많은 엄마들이 그렇게 수학하면 망친다. 영재고 과거 시험 보려면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래서 중2에 급하게 학원을 갔어요. 갔는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거는 아드님이 푼 거고 이건 보통 아이들이 푼 겁니다. 정답은 똑같은데요. 저희 아이는 1장 반이 걸렸고요. 애들이 10줄에 정답을 냈어요. 저희 아이가 굉장히 저한테 항의했어요. 왜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풀어야 해요? 처음부터 공식이 나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대한민국에서 상급학교에 가려면 채점도 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이 시스템에 맞춰야 되니까 보내려면 빨리 데리고 오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요.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카이스트 가서 유용한 수업이었다. 별로 입시엔 도움이 안 됐는데 그 정도 선행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초등 공부 얘기하셨으니까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초등 때 어떤 과목에 재능이 있는지 사실 좀 보이는 게 있어요. 저는 연년생이니까 똑같이 투자하고 똑같이 영향을 줬는데 한 녀석은 수학을 아주 좋아하는데 한 녀석은 별로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이 수학을 잘하니까 일부러 시선 받으려고 영어를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도서관에 6학년 때 내려놓고 회사 출근을 하면 돌아오면서 제가 아이를 태워와요. 그러면 얼굴이 빨개져고 저한테 엄마 오늘 제가 5시간 동안 몇 문제 풀었는 줄 아세요? 몇 문제? 한 문제를 여러 방식으로 풀었어요. 와. 그래서 저는 얘가 수학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자기 세계에 몰입하는 거죠. 들어와서 뭔가를 찾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 기질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언어적 감각이 다른 아이보다 늦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작은 아이는 그런 몰입도는 없거든요. 대신 누군가를 보고 설득하고 대화를 나누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해서 초등 때 과목에서 편차를 봐도 어느 과목을 잘하고 관심 있는지를 보면 가끔 얘가 뭘 할지 모른다고 하는데 저는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가 제일 핫하게 볼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연결을 해서 초등 시기를 되돌아봤을 때 이거는 정말 잘했다 싶은 거. 자, 하나씩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하나만.
지금 너무 시간이 지금 하나만 두 갈씩으로 좀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네. 저는 일단 식탁 대화를 나눴던 것이 식탁 대화. 네,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둘째 아이가 굉장히 수줍거든요. 밖에 나가면 엄마 뒤치마 폭에 숨어져서 눈치를 볼 정도로 수줍음이 많은 유형의 아이였었는데 이 아이를 학교 보낼 생각을 하니까 몇 번 일어나서 무조건 이야기 시키는 거. 손 들고 시키면 괜찮은데 손 안 들 테니까. 근데 무조건 시키면 이 아이가 일어나서 어떻게 자기 생각을 조리 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수치스러움이나 부끄러움을 경험하면 이 아이는 학교라는 자체가 더 싫어질 텐데. 그래서 이 아이를 학교 보내기 전에 내 생각을 타인도 알아들을 수 있게 전달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걸 어떻게 키울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야겠다. 일단 앉아서 밥 먹으면서 밥에 신경 쓰고 있는 시간 동안 뭐라도 말하게 해보자. 그걸 돌아가면서 꾸준히 쌓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식탁 대화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때 어릴 때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어공주, 특히 저희 둘째가 공주책을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그 인어공주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옛날 깊은 바다 왕국에 막 이러면서 16살 생일이 되면 바다 위로 올라갈 수 있었어. 그때 이렇게 딱 끊고 야 너희들 생일 때 어떤 걸 받고 싶어?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저도 같이 막 이야기하고. 근데 처음에 이렇게 가벼운 이야기지만 근데 말이야 그 인어공주는 자기의 목소리와 다리를 바꿔가지고 왕자를 만나겠다고 왔는데 이 왕자가 이웃나라 공주가 자기를 살려준 줄 알고 그 공주를 약혼을 해버렸네? 야 너네가 만약에 이 상황이라면 말도 못하고 내가 당신을 구해줬어요.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 하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뭐 어떤 아이는 수화를 이야기하는 아이도 있고 어떤 그림으로 어떤 아이는 점자를 이야기를 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동안 이게 유학 때는 그랬지만 초등학교 넘어가서는 예를 들어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이 있어. 그러면 식탁 옆에 스케치북에 그 글자를 딱 써놓고 너네는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가 딴 말을 해요. 먼 거리를 가려면 신발부터 꽉 신어야 된다는 뜻이야.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로 비웃지 않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 하고 넘어갔었던 시간들을 거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훈련이 되다 보니까 제가 정말 좀 놀라웠던 것이 저는 사교육을 거의 시키지 않았지만 저희 막내가 이제 대학을 올라가기 직전에 면접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학교 선생님이 잠깐 봐줬는데 이걸로는 부족한데 고민이다 라고 해서 그러면 몇 회 정도 해주는 면접 학원이 있을 거다. 고3이니까 이 기간 동안 네가 학원을 안 오면 내가 등록을 해주겠다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대치동을 알아온 거예요. 상상도 못 해봤던 곳인데 처음으로 대치동을 가봤어요. 애를 데려다 주면서. 근데 그 첫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닥에 정말 오랫동안 있었는데 내가 만난 최고 레벨의 아이라는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저희 막내 같은 경우는 4살 때부터 식탁대화를 시작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큰아이가 국제고를 가기 직전까지면 10년 넘게 했었죠. 이 시간들을. 그 많은 시간 동안 계속 말하기 연습을 했던 거예요. 내 말을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을 수준까지 간 거죠. 그랬더니 정말로 뭐 어디 가서든 발표하고 말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면접 맞아요. 대비, 면접이에요. 논술 대비를 맞습니다. 식탁에서 진행을 했다. 네, 이거 센데요? 네. 자, 이거 좀 한번. 저 더 센 거. 더 센 거. 좋습니다. 약해. 큰일 났네. 너무 약한데. 자, 뭘까요? 저는 아이의 교과서를 봤어요. 교과서를 봤다. 네. 초등학교 전체 교육과정을 한번 보고 이 학년에 어떤 걸 배우는지를 전체적인 그 로드맵을 제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얘가 학교를 갔을 때 지금쯤 뭘 배울 거야, 몇 월 달에 뭘 배울 거야, 이거를 파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장소를 데려간다던가 뭐 박물관을 데려간다던가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가 낯설지 않게 만들어줬어요. 그 경험으로서 미리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3학년 때는 지역을 배우거든요. 사회교과에서. 우리 고장을 알아야 돼요. 저희는 성남이니까 남한산성도 데려가고 뭐 재래시장도 배우고 막 이렇게 다 데리고 다니다가 그 다음에 이제 4학년 때부터 역사를 배워요. 그러면 이제 역사도 통사를 배우는 게 아니라 4학년 때는 이제 유적, 유물, 유산 이런 걸 배우거든요. 그러면 이제 강화도 한번 갔다 오고 뭐 경복궁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런 코스를 짜서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경험했던 거를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상황을 만들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경험으로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을 또 교과 연계도서라 그래가지고 교과에서 부분적으로 나오는 작품이다.
그럼 그 작품이 발췌독이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 전문을 볼 수 있게 책으로 좀 연결시켜 주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식탁에서 이제 대화로 이런 것들을 풀어내고 뭐 드라마를 예를 들어 그 당시 이산이 되게 인기가 많았는데 수원 화성도 갔고요. 그다음에 정약용 생가도 갔고 심지어 정약용이 유배를 갔던 다산 초당 해남 땅끝마을에 있는 거기까지 이렇게 코스를 한번 딱 갔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산 초당의 도로에서 거기까지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 뿌리의 길이라고 그 정호승 시인이 써놓은 게 있어요. 거기를 이렇게 올라가면서 얘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을 다 연결을 해서 다산의 삶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동안에 경험했던 것 이런 경험들을 애가 다 엮어서 저한테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이게 보람이구나 이렇게 너무 느꼈어요. 공감해요, 이 이야기를. 왜냐하면 제가 경험했었거든요. 저는 유아교육 과정을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막내 아이를 5살 때 유치원에 보내놨던 선생님께서 왜 애를 그동안 먹이고 입히기만 했냐. 아는 게 너무 없다, 애가. 엄마가 집에서 신경 써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고민하다가 유치원 주간교육계획안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이번 주에는 뭐 봄에 대해서 배우고 다음 주에는 뭐 이런 과제들이 나와요. 그걸 보면서 관련된 도서를 봄 주제로 막 책을 찾아오고 거기 보니까 뭐 봄에 대한 노래를 배우고 봄 소풍을 가고 봄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뭐 이런데요. 그러면 그걸 보고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즐겁고 재밌게 저는 공부 정서가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뭘까? 아, 소풍 가야겠다. 그래서 소풍 갔다 와서 그 봄 소풍에 관련 책을 읽어주고 이렇게 했더니 그 이야기가 정확히 다 이어져서 자기가 나중에 스토리텔링을 하고 맞아요. 그 다음에 다른 정보가 들어오면 자기가 거기에 끼워 맞춰요. 이게 그 중학교 갔더니 뭐 통사를 배울 때 실제로 뭐 실학자들과 연관해서 정약용하고 박지원을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만의 어떤 강의가 가능할 정도의 그리고 살아 숨쉬는 거죠. 이게 지금 두 분의 말씀의 공통점은 교과랑 학교 연계 가정교육이 지금 있다는 거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학교 공부가 그냥 교과서만 보는 게 아니고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뭔가 좀 와닿았다는 거거든요. 들려야지. 선생님 얘기가 들려야지. 되게 좋습니다. 자, 기대되는데. 아니,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저도 굉장히 죄의식을 느끼네요. 그러니까 저는 아침 출근에 새벽 방송을 했기 때문에 거실에 함께 있을 수가 없었고 프로듀서의 생리상 밤 프로도 하고 막 취재가 앞뒤로 걸리기 때문에요. 일정하게 와갖고 뭘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삶이었어요. 시간을 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훑어주거나 거실에서 말을 해줄 수 없는 그런 워킹맘이었기 때문에 그 1층에 우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출근하면서 거기다 메모를 굉장히 많이 남겨놨어요. 그럼 아이는 들어가면서 쪽지 메모를 또 저에게 답장을 줘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관계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을 정말 많이 했었던 생각이 나는데 잘했던 거 이제 두 아이니까 큰 아이는 악기를 하게 해준 것이 저희 큰 아이는 지금도 보물 1호가 바이올린입니다. 지금도 오케스트라 연주하고요. 봉사 연주도 정말 많이 하고요. 제가 가끔 얘가 바이올린을 전공하나 물리학을 전공하나 할 정도로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이예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뭔가 하나를 만들어준 것. 그게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은 아이는 보상을 철저하게 해줬어요. 경쟁심이 많은 아이이기 때문에 목표를 세우면 자기가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약속을 지키면 반드시 보상을 해주는데 그게 만화책이었어요. 그래서 부산에 보수동이라는 헌책방 거리가 있는데 본인이 원하는 만화책을 원하는 성적을 내고 그 책을 사러 4시간 동안 가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기다려준 적도 많았어요. 아이가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저도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요. 그래서 철저한 보상을 초등시기에나 할 수 있어요. 중학교 이상으로 가면 상벌은 의미가 없다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초등 때 그런 것들이 훈련이 돼 있으면 아이는 엄마 말을 100% 신뢰하거든요. 그래서 초등 때 그렇게 악기하고 보상을 신경 써 해준 것이 전 좀 잘했다고 생각해요. 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아마 기대했던 이야기는 몇 학년 때 어떤 학원을 보냈다, 이런 선행을 뺐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기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세 분 다 공통적으로 사실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고 아이에 맞춰서 무언가를 했다든지 또 학교나 그런 공부 자체가 좀 더 와닿게 했다든지 또 세 분 다 어떤 원칙을 갖고 지금 자녀교육을 했다라는 게 제가 느껴지는데 이 질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이거는 절대 안 시켰다. 이거 안 해서 정말 다행이다. 차라리 그러니까 지나 보니까 초등 때 특히 첫째를 키우실 때는 많이 흔들리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 시행착오도 좋고 혹은 시켰는데 안 시킬 걸 이런 거 하나씩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저희 아이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종합학원에 보내시는 어머님들이 꽤 있었어요. 저는 종합학원을 한 번도 보내본 적이 없는데 그건 진짜 잘했다. 왜냐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초등 때 아이들이 나타나는 그 개성,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필요한 밑장 깔기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초등 때 뭐 체험하고 우후죽순 막 집어넣고 중학교 때 가서 공부하지는 너무 늦은 시기예요. 이미 아이가 자기 선호에 대한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것에 대한 것들이 초등에 다 끝나거든요. 그럼 중학교 가서는 실질적으로 공부하고 고등학교 가서는 자기 스스로 그걸 읽어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초등에 저는 아이가 좋아하는 선호를 파악해서 그 과목에 대한 공부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큰아이는 수학 쪽으로 투자를 좀 해줬고, 그러니 뭐 국어, 사회 이런 공부는 할 필요 없었고, 국어는 평소에 집에서 공을 들여서 말할 때 신경 쓰고, 뭐 책 잘 읽으면 좋지만 저희 작은 아이는 책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걔는 제가 문해력을 키워주느라 이 엄마의 말로 언해력을 키워준 아이예요. 구해력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끝없이 얘기하고 시험 때 되면 질문도 만들어서 같이 티키타카 맞춰서 시험 공부도 봐주고 그랬어요. 근데 큰아이는 혼자 공부하는 걸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 시기에 뭐 종합학원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해도요. 해보시면 숨겨져 나온다는 걸 아실 거예요. 어디에 빈틈이 탁 생기거든요.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데 저 역시 선행하면서 큰아이가 고등학교 가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빨래를 개는데 기숙사에 있다 제 옆에 앉아서 어머니께서 너무 열심히 도와주셔서 제 수학이 펑크나는 데가 한 구멍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죠. 해준다고 열심히 해줬는데 근데 걱정 마세요. 제가 메꿨어요. 저는 이걸 뭘로 받아들였냐면 선행은 그냥 엄마의 욕심으로 시키는 공부인데요. 얘가 얼마나 받아 먹었느냐 소화했느냐가 공부의 핵심이거든요. 튕겨져 나가니까 구멍이 생긴 거죠. 다행히 스스로 어떻게 노력해서 메꿨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뭘 안 했다 했다를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화 못하는데 그걸 계속시킬 부모는 아마 없을 거예요. 지금 어리니까 다 해봐야지 하시는데 점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요 먹이고 싶어도 안 먹어요. 안 먹고 네. 일단 말이 씨알이 안 먹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다 끝나고 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그래서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하죠. 네. 정말 중요하다. 자, 종합학원을 말씀하셨어요. 서한정 작가님은 하나 딱. 저는 너무 간단한데 아이가 준비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서한정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이 결이 느껴지거든요. 정서 되게 중시하셨고 그리고 말을 많이 하면서 사고력과 문해력을 키워주셨고 자, 좋은데 네. 이런 궁금증도 드실 것 같아요. 애가 계속 안 한다 그러면 언제까지 놔둬야 되나?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기본 바탕을 책, 놀이, 대화를 깔아줬잖아요. 이 상황을 계속 가다 보면은 스스로 사고할 수 있고 질문을 할 수 있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게 가정교육만 하고 있지 않고 공교육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해요. 뭐 예를 들자면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자기는 한 번도 그런 걸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데 선생님께서 너네들 예중 갈 사람 손들으래요. 그런 단어를 처음 들어본 거예요. 예중이 뭘까 알지 못해서 가만히 있었더니 예술중학교 갈 사람 아니면 국제중 갈 사람 세상에 저런 것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엄마 나는 피아노를 좋아하는데 내가 지금 피아노를 하겠다고 손을 들면 나는 앞으로 그럼 예술중 갔다가 예술고 갔다가 대학도 피아노를 치면 나는 평생 피아노만 치겠네? 내가 피아노만 치는 삶을 상상해 봤는데 다른 걸 아무것도 안 해보고 이 선택을 하는 게 옳을까? 라고 하면서 저에게 그날 와서 내가 공부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 생겼는데 하면 가능할까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즉 공교육에서 요즘 직업체험 같은 것들이 있고 그게 조금 말도 안 되게 빵가게 갔다가 올 때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책을 읽고 대화를 하고 했던 아이들은 그 질문을 진짜 원론적으로 받아들여요. 나는 누구일까? 라고 질문하면 난 누구긴 이름이 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탐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제까지 기다릴까? 만약에 이 아이가 이 많은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스포츠 할래요. 그럼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막상 해보면 저희 막내가 댄스를 했었거든요. 춤을 췄고 아이돌이 되고 싶다고 했었는데 영재학교를 보내려면 영재학교 보내는 학원이 있듯이 그 아이돌이 되기 위한 학원이 있어요. 저희 막내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말인가 2학년 때쯤에 거기에 저 몰래 원서를 낸 거죠. 그랬더니 1차 합격했다고 서울로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그 학원의 문을 열자마자 아이가 굉장히 놀랐어요. 자기는 나름 춤 좀 춘다고 생각했었고 나름 조금 예쁘다고 생각했었는데 문을 열자마자 별천지가 거기 있더래요. 아, 난 안 되겠구나. 네! 바로 그거였어요. 와, 여기서 내가 살아남을 수는 없겠네 하고 접는 거죠. 제 지인들 중에서도 특히 남자아이들이 야구 좋아하고 축구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몇 년을 해요. 근데 딱 해보면 나는 여기까지. 그래서 저는 책이라는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루 같은 아이가 어디로 나중에 자기 진로를 선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작은 가능성, 스포츠 선수를 하더라도 머리가 잘 돌아가는 아이들이 그쵸 더 두각을 나타내는 것처럼 전 박지성 선수가 책을 되게 좋아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이라는 그리고 대화 정서를 챙겨주다 보면은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오히려 주체성을 키우면 스스로 뭔가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아이들이 뒤늦게라도 뭔가를 하더라고요. 계속 엄마 아빠한테 막 끌려다는 아이들은 결국 나중에 됐을 때는 이제 다 힘이 빠져있는 그런 케이스를 많이 보는데 유춘희 작가님은? 저는 좀 치고 빠진 걸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 손 놓고 뭐 영어는 맡기고 내가 못하니까 맡기고 수학은 내가 망쳐놨으니까 내가 손 떼고 이제 얘가 혼자 하게끔 했던 거가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이제 초등학교 때 내가 좀 해줬으면 좋았을 걸 하는 거가 아까 교육과정을 다 분석해서 그 과정에서 융합을 했잖아요. 생활과 뭐 도서와 교과를 제가 융합을 했는데 수학을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제가 스토리텔링 수학도 사실 교재가 좋은 게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 아이를 가르칠 땐 제가 몰랐어요. 그리고서 나중에 스토리텔링 수학 교재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아이 책을 좋아하는데 수학을 얘가 좋아하는 책에다 좀 연결해서 밀어줬었으면 그리고 그거를 예를 들어서 집에서 요리를 하고 당근을 썰 때 분수를 가르칠 수도 있었던 거고 그쵸?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수학머리가 없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수학머리 없는 게 다행이에요. 그것까지 하셨으면 진짜 아이가 질렸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나중에 얘가 수학이 딱 막힌 거 그때 제가 깨달았을 때는 그렇게 해줄 시간은 없었던 거예요. 지금부터 애랑 앉아서 뭐 요리하면서 분수놀이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재 센터에 데려가서 애를 적쳤지.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많이 취재하면서 정말 잘 키우신 어머니들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 꼼꼼히 취재하면서 전 꼭 해봐야지라고 메모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세요. 이미 우리가 정답을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고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환경이 다 다르고 가지고 있는 기질이 다 다르니 쟤한테 써있는 방법을 얘한테 한다고 해서 이게 적용이 될까요? 제 친구가 아들이 영재학교에서 공부를 잘했는데 연년생 여동생을 똑같이 키웠대요. 그런데 왜 얘는 영재학교가 됐는데 왜 얘는 안 되지? 라고 절망했다는 거예요. 그때 느낀 게 내가 너무 엉뚱한 육아를 하고 있구나. 얘는 오빠의 육아를 강조하니 얼마나 괴로웠을까. 지금 서로 잘 됐는데 그걸 엄마가 깨닫고 얘에게 강조하지 않으면서 얘가 굉장히 잘 됐거든요. 우리도 그랬어요. 뭔가 어떤 방법이 없을까? 저걸 어떻게 좀 쉽게 그냥 갖다 할 수 있는 거로서는 없을까? 일의 방법은 다 알고 계세요. 저는 저희가 말하는 것을 새로운 걸 찾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알고 있는 그것을 불안해하지 않고 끝까지 해볼 수 있는 엄마들의 뚝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요. 모르셔서 이 영상을 보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게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세 분을 모신 겁니다. 네.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보시면서는 묘하게 다 다른 집들이고 그렇지만 분명히 또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세 분 다 이제 책도 내시고 강연 활동 또 많이 하시는데 초등맘들도 많이 보시잖아요. 초등맘들이랑 이렇게 상담이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이게 고민인데 막 저게 고민인데 할 때 공감되는 고민도 있지만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런 포인트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강의가 딱 끝났는데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앞에 서서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는 거예요. 그 왜 우세요? 했더니 너무 불안하다 하셔서 제가
아이가 몇 학년인데요 했더니 27개월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초등학교 교사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절망했어요. 대한민국 교사가 27개월 아이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면 우리나라 교육은 큰일 났구나. 같은 엄마 입장에서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너무 애가 탄 거예요. 우리는 뭐 때문에 불안하지? 그냥 한없이 불안한 거죠. 내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저 사람은 뭘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작은 아이가 대학에 가고 나서 저한테 중간고사 전에 전화를 걸어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엄마, 고등학교 때는 애들이 다 옆에서 공부하니까 안 불안했는데 쟤는 어디까지 했고 다 보이잖아요. 대학에 가서 첫 중간고사를 보는데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애들이 어디서 공부하는지 하나도 안 보인대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 경쟁적인 공부를 해왔구나.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학업 성취에 대한 걸 가지고 불안해 하시는 어머님들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 보이는 성취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얼마든지 흔들리고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누누이 얘기하는 그 뻔한 얘기, 관계와 공감의 소통이 안 만들어지면요. 흔들리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돌아올 길을 아이들이 잃어요. 그런데 엄마가 진짜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때라도 내가 흔들렸을 때 중심을 잡아줄 사람이 엄마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흔들리다가도 다시 와 고민을 의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린 보이는 실적만 생각하지 그 밑단에 그걸 생각을 안 할 때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구구단은 언제 떼어야 되지? 저도 똑같았어요. 기저귀는 언제 떼어야 되지? 세 단어는 언제 얘기해야 되지? 같은 불안을 안고 왔는데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먼저 키워본 엄마로서 많은 선배들을 만나본 엄마로서 초등학교 때 보여줬던 그 우리가 생각하는 성적, 레벨, 실적이라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제가 그때 그렇게 극성이었던 엄마들을 대학교 가고 나서 많이 만나봤어요. 도대체 걔는 어떻게 돼 있을까? 우리 동네 영어 제일 잘하던 걔는 어떻게 돼 있을까? 스트레스 받아놨던 아이들은 정확하게 엄마의 기대를 빗나가 있는 게 보여져서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일희일비하실 필요가 정말 없다는 걸 아마 우리 셋이 다 공통적으로 느낄 거고요. 아이들 우리 대학까지만 키우고 안 키우실 거 아니잖아요. 눈 감는 날까지는 이 아이들의 부모로서 곁을 지켜보면서 희로애락의 감정을 함께 살아갈 거라고 느끼기 때문에 지금 보여지는 그 성적의 그 지표 하나가 이 인생을 절대 흔들 수 없다는 거. 그래서 그 결과로 불안해하시는 거. 저는 그게 너무 공감이 가면서 마음이 아파요. 사실 저는 부모 모임에 좀 안 나가셨으면 좋겠다. 엄마들 모임에 나가지 마라. 네. 그래도 그거 포기할 수 없는데. 그래서 저같이 워킹맘은 어디 정보 얻을 데가 없었거든요. 그게 사실은 내 아이 축구 모임 만들거나 야구 모임을 만들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애가 빼먹고 왔을 때 연락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가려는 부모님의 마음은 너무나 이해가 가는데 그것이 자칫 변질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 자기 주관과 줏대가 단단하게 세워있지 않은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요즘도 맞벌이가 많기 때문에 퇴근한 이후에 모임을 갖고 그럼 이제 맥주 한잔하고 같이 안주하고 이렇게 먹다 보면은 9시, 10시, 11시 이렇게 귀가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맞벌이를 아이가 어릴 때부터 시작했다면 아이는 절대적으로 부모와 함께 하고 싶은 욕구를 어떻게 보면 억누르면서 성장을 해왔단 말이에요. 관계에서의 중요함과 끈끈함과 이런 감정 교류도 정확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초등 시기의 마지막 부모의 입김이 가능해지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들으면 당장 내 아이 이거 안 하고 있는데 막 너무나 긴장되고 그리고 또 유독 사회성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모님들이 뭐 아이의 사회성 친구 관계에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면서 혹시나 우리 아이도 그럴까봐 이런 모임에 들어가려면 그냥 내가 이렇게 해놔야지 모임이라도 하나도 더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즉 부모 안에 결핍이 있었던 지점을 정확히 내 아이에게 투사하면서 이 아이도 그럴까봐 과도하게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그 두려움이 결국 아이에게 도구로 전달되는 케이스가 더 많아서 돌고 돌아서 그래서 내가 그런 것에서 덜 휘둘릴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괜찮은데 거기 가서 부정적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라고 느끼신다면 적당한 거리두기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을 정해놓으면 덜 힘드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딱 10년만 투자하자라는 생각에 10년에서 하루하루 빼나갔거든요. 끝도 없이 해야 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10년만 투자한다. 그럼 고등학교 갈 무렵이에요. 거기까지만 해놓으면 그 다음은 스스로 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빼니까 견딜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정도 시간을 좀 정해놓으시고 그렇게 몰입하셔서
좀 시간을 역산해 보시는 것도 언제까지 얘를 키워야 돼? 이렇게 되면 너무 힘드니까 그런 시간을 좀 정해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알아서 한다. 초등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그 날이 오기는 올까? 그치. 옵니다. 오는데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초등이잖아요. 궁금한 건 그러면 아이가 몇 학년 정도 됐을 때 좀 스스로 좀 하더라. 이게 아마 아이들마다 지금 우리 어머님들마다 다를 것 같아요. 자, 몇 학년부터 손이 좀 덜 갔나요? 고등학교 가서 한 것 같고 중학교 때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저는 좀 관찰자 입장에서 들여다봤는데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나 중간고사가 5주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내가 플랜을 짜서 공부를 할 거야. 그러면서 플랜을 엄청 멋있게 짰어요. 그리고서 이제 첫 번째 시작한 게 사회 과목인 거예요. 이제 사회 과목을 이제 노트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물, 교과서, 참고서, 자습서 다 갖고 와가지고 거기다 다 만드는 거예요. 노트를 이제 욕심껏 하는 거지. 선생님이 준 거 붙이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사회 공부하다가 한 3주가 갔네. 사회 공부만 하다가 3주가 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울더라고. 다른 거 하나도 안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라 다행이죠. 그러니까 얘가 그걸 깨닫고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단원 하나에 한 장, 국어 같은 경우에 작품 하나에 한 장, 그러니까 단권화가 아니라 단면화를 자기가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인드 매핑을 해서 핵심 개념 넣고 계속 구조화를 해가지고 한눈에 보이게끔 하고. 그 포인트가 지금 딱 네. 서울대를 갈 아이처럼 보이거든요. 그게 몇 학년이었어요? 그때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렇게 한 게 바보짓이었구나 내가.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는 그 5주, 6주 동안 플랜을 짰는데 사회 공부에는 딱 며칠만 쓸 거야.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다 하면 안 돼. 중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핵심 개념만 가져와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집에 칠판이 있는데 칠판에다가 가운데다 핵심 개념을 넣어놓고 자기가 가지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달력 뒤에다 이제 찢어서 그렇게도 해보고 그러다가 나중에 한 페이지에 하나씩 요약하는 거를 중학교 3학년 때 하더라고요. 이게 점점 디벨롭이 돼요. 문방구에 가서 뭐 스티커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은 이모티콘 같은 건데 그런 것들을 잔뜩 사갖고 와서 노트 정리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물음표 같은 것도 내가 아직 모르는 거는 물음표를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캐릭터도 사가지고 자기가 다 이해한 거는 이 캐릭터가 웃는 장면 이런 것도 이제 하니까 이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 시키신 거 아니잖아요. 아니 저는 그냥 저는 들여다만 보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중2, 3이다. 네네. 작가님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손이 들어갔어요? 초등 때부터 습관을 시켰어요. 게임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의 습관, 숙제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의 습관. 그게 습관이 되니까 초등 고학년 때는 숙제할 타임이 되면 다 그때는 아이들이 앉아서 숙제하고 저는 제 일을 하고 남편은 본인의 일을 하고 그래서 하루에 무엇을 해야 되는 일에 대한 구획을 나눠서 그걸 지키는 연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 때는 그렇게 공부량이 많지 않으니까 학원 숙제를 하거나 학교 숙제를 하거나 규칙화를 잡아주는 거죠. 그게 습관이 되니까 공부는 사실 중학교부터 가서 시험 때 공부하잖아요. 그 습관대로 중학교 때는 시험 때만 공부한 것 같아요. 애들이 뭐 평일에 공부하나요? 평일에는 그냥 숙제하느라 바쁘지 않나요? 시험 맞췄어요. 때 많이 개입을 하셨나요? 아니면 좀 알아서 했나요? 큰아이는 개입하면 굉장히 싫어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본인이 알아서 했고요. 작은 아이는 본인이 문제 낸 걸 저한테 내면 제가 못 맞추고 맞추면 굉장히 좋아해서 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 기질별로 공부 방법도 다를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한 게 얘는 누군가 맞장을 쳐주고 와 잘한다 하면 막 더 포탄 터지듯이 그런 아이고 큰아이는 자기 생각이 있는데 누가 옆에서 과하게 칭찬해 주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아이라 본인이 계획 세우고요. 작은 아이는 계획을 세우면 제가 같이 보고 이걸 좀 바꿔보면 어때? 라고 코멘트 해줬고 그래서 다르게 했어요. 5학년 때부터는 게임 시간도 하루에 얼마 이렇게 주지 않고요. 하루에 1시간 이러면 집에서 바쁘다가 이 1시간을 못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일주일에 3시간 이래놓으면 그날 2분만 쓰면 적어놔요. 2시간 58분 남았음. 그래서 일요일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시간 다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획에 따라서 지키는 연습을 초등 5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를 수 있는 이야기인데 저희 둘째 아이가 공부를 되게 늦게 시작했었거든요. 워낙 선행학습이든 사교육이든 안 하는데 요즘 다 하고 오는 추세다 보니까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3학년인지 4학년 때쯤이었는데 너네 다 알지? 하고 수업 진도를 나가지 않고 설명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놀래가지고 나는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어야지 이해를 하는데 엄마 이제 큰일 났어. 그래서 선생님을 바꿀 수 없잖아요, 제가. 그러면 이제 엄마랑 너랑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하기는 했지만 아이가 뭔가를 하겠다고 할 때요 생각했어요. 이런 과목을 하고 이런 교재를 풀고 이렇게 문제를 풀고 몇 시까지 풀고 라는 것을 다 잡아주면 이 아이는 자생력이 있을까? 자기 힘이 있을까? 뭘 다 끝나고 나면 엄마 나 이제 뭐 해요? 라는 아이가 되지 않을까? 또 저는 육아서를 정말 많이 읽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다더라라는 이야기를 육아서에서도 많이 듣고 강의에서도 듣고 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공부하고 싶은 욕구를 가졌을 때 그래?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너 어떤 공부가 부족하니? 뭐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라는 질문을 하면서 아이가 스스로 생각해내기에 되게 많이 했다라고 해야 되나? 기회를 줬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한번 세웠던 계획을 쭉 지켜가진 않아요. 절대 애기 때문에 평범한 아이라서. 그렇지만 그러고 나서 놀다가 또 몇 달 뒤에 시험 기간이 되면 또 그 계획을 세워서 하다가 점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만의 노하우가 쌓이는 거예요. 과학고로 갔는데 친구들은 다 선행하고 왔는데 자기는 한 게 없다 보니까 수학에 완전 올인을 해야 했었거든요. 시험 기간이 다가오니까 이 아이가 이제 수학을 그러면 나는 수학이 부족하니까 수학을 먼저 끝내야겠다 라고 하면서 정석을 한 6번을 풀었대요. 진도까지. 그래서 막 다 풀고 나서 그래 남은 3주 동안은 다른 과목을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너무 일찍 수학을 끝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험 쳤는데 그 가물가물하더라는 거예요. 속도전도 필요하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던 큰아이 같은 풀이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이번에 망했네? 그렇다면 다음 시험에는 내가 수학을 일찍 끝내더라도 시험 치기 며칠 전에는 좀 더 해야겠네?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 나갔고 그것이 결국 이 아이에게 때로는 불안과 동요, 스트레스를 주었을지언정 다 크고 나서는 저희 아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고 3명 다 그랬었어요. 사실 전혀 사귀려고 하지 않고 국제고와 과학고를 갔었고 또 나름의 이제 대학원을 가다 보니까 저희 둘째 아이가 학교 다니면서 인턴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다 영어로만 주고받더래요. 한국 애들이 대부분이고 외국인 몇 명인데 자기는 영어도 별로 못하고 너무나 주눅이 들어가지고 왜 나를 공부를 진작에 안 시켰어. 그런 이야기를 국제고 과학고 갔을 때 하고 대학 갔을 때 한번 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안 시켰나? 라는 약간 미안한 감정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할 수 없었어, 아빠가. 그랬었기 때문에 돈이 없었어,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냥 조금 아쉬워하고 있었었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물었었거든요. 다시 한번 과거로 돌아간다면 너희는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할래? 아니요? 난 내가 걸어오는 시간이 너무나 후회 없고 미련도 없고 정말 잘 왔다라고 그때는 언제 놀아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아이가 스스로 한다라는 것을 명확히 기간으로 정해주는 것보다는 아이에게 힘을 가질 수 있게 토스를 하고 그 과정을 함께 상의하고 아이가 스스로 설 수 있게 믿어주고 기다려줬더니 해냈다? 해내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좀 안 좋아하니까 일단 놔두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근데 이걸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이제 이 불안감이 드시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영재고 이런 얘기 나오면 또 스트레스 받고, 누구는 몇 년 전에 해야겠다 그러면 또 스트레스 받고. 자, 이제 결국 명문대를 보낸 선배맘 입장에서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기다려줘도 괜찮다라고 하는 학년이 좀 있을까요? 저희 애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뭘까 했더니 두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엄마,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정확한 얘기라고 봤어요. 사춘기 아이들은 공부 그렇게 몰입해서 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실력 발휘하는 남자애들은 중학교 때 주요 과목을 놓치지 않고 그것만 간 거예요. 근데 성실하게 몰입하고 나 이거 사춘기 때는 안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이 고등에 와서 환경에 의해서 자리가 잡히고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났을 때 그 미천이 깔린 아이들은 고등에 와서 실적을 내기 시작하기 때문에 중학교 땐 조금만 하면 성적이 잘 나와요. 엄마들이 잘 케어해주는 아이들은 잘 나와요. 그럼 중학교 가서 이게 나가기 시작하는 건 엄마만 케어한 아이들은 떨어지기 시작하고 자기가 생기면서 정신 차린 아이들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키는 공부의 종말은 전 중3에 온다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가서는 자기 실력이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개입해도 의미 없고 그땐 너무 늦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주요 과목만 시험 때라도 이 두 가지의 전제를 놓고 훈련을 시키시면
그것만 잘 따라가도 고등학교 가서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은 우리 후배맘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인데요. 성인까지 자녀분들을 키워보니까 좀 아쉬웠던 부분, 그래서 다시 키운다면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후배맘분들께 조언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가 시험을 잘 봤을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엄마인 것 같고, 시험을 망쳤을 때 어떡하지? 그러면서 제일 먼저 떠올리는 얼굴이 엄마인 것 같아요. 그만큼 엄마가 애들한테 차지하는 게 크고, 느낀 게 우리 애도 그렇고요. 엄마를 기쁘게 해줬을 때 아이가 제일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엄마가 나 때문에 울거나 나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더 스트레스 받는 건 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아이의 마음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엄마를 행복하게 해줬을 때 아이가 제일 행복하다. 진짜 갑질을 어마어마하게 하거든요, 애들이. 특히 이제 고등학교 때. 왜냐면 1-1부터 3-2까지 5개 학기, 중간 기말, 중간 구말 거기에 수행까지 끼면은 고등학교의 모든 순간은 거의 지옥이잖아요. 그 순간순간의 그 스트레스를 사실 애들이 제일 가까운 엄마한테 풀거든요. 근데 엄마가 어떨 때 아이들이 신경질을 제일 많이 내냐. 자꾸 물어볼 때. 자꾸 물어볼 때. 뭐 어떻게 했어? 뭐 누구는 몇 점 맞았대? 너 거기 몇 점 맞았어? 뭐 이러거나 몇 개 틀렸어? 이건 왜 틀렸니? 이런 걸 물어볼 때. 제발 물어보지 말라고 하거든요, 애들이. 정말 불안하죠. 아이만큼 불안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성숙한 엄마는 불안을 아이한테 전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저 아이도 나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믿어주는 것. 이 마음을 좀 견지하셔서 끝까지 잘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지금 불안과 걱정의 90%는 일어나지 않을 이야기다라는. 내 아이 미래가 너무 걱정돼서 나중에 지금 인공지능 AI 하면서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어 갈 텐데 자기 밥그릇은 하고 살까 생각하면 막막하다 뭐 이러면서 걱정을 하시는데, 그 걱정의 말을 너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이게 좀 걱정이 되니까, 이게 아니라 그 걱정의 말을 잔소리와 분노와 화로 대부분 표출하시거든요. 근데 참 무서운 건 그런 엄마의 불안과 걱정을 아이가 받아들인다는 거죠. 엄마의 걱정과 불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언어 밑에 있는 의식, 그 에너지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결국 엄마들이 그렇게 바라지 않았던 불안과 걱정이 많은 아이로 성장하게 되는 거라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지금 열심히 사는 것밖에는. 그래서 지금 있는 것들에 감사하고 행복하면서 아이와 함께, 저는 정말 먼 미래는 내면이 단단한 아이가 결국 잘 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일을 하든. 결국 대학 끝나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로도 표현되기도 하고, 내 마음의 근력이 단단한 아이라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잘 살아갈 텐데, 그 근력을 키워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그건 잔소리로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에너지로 키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행복을 누리고 찾고 즐기고 하면서 아이와 함께 이 소소한 일상을 조금은 따뜻하게 보내면서 안아주고 사랑을 주고받으면 어떨까. 저는 그걸 좀 늦게 깨달은 것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집 앞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어느 마트에서 하는 그림 대회에 우연히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근데 큰아이가 도화지를 받아와서 그림을 그렸는데 저한테 다 그렸어요 하고 주는데 반밖에 안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 그려야지 라고 얘기하니까 아이가 다 그렸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더 안 그려도 돼? 네. 그래서 이제 아이가 접수하러 갔는데 접수용이 또 받아가지고 다 그려야지 이런 거예요. 그 아이가 다 그렸는데요. 그 사건을 계속 오래도록 두고두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책을 쓰면서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서 나중에 이호환 화백의 그림을 본 거예요. 점 하나, 선 하나로 그림이 되잖아요. 저는 아이에게 다 그려야지라고 말했으면 안 됐고 이 그림의 의미는 뭐야? 이 공간을 비워둔 의미는 뭐야? 라고 질문을 했어야 되는 거죠. 아이들과 눈높이가 다른 대화를 하는 것들, 어쩌면 아이들하고의 기술적인 면에서 엄마의 대화는 아이들에게 가닿지 않을 수도 있겠다. 제가 하반기에 청년들 12명을 인터뷰한 책을 내요. 20대 청년들. 엄마가 이렇게 키웠다라는 책은 너무 많은데 이 청년들의 관점에서 우리 엄마는 나를 과연 어떻게 키웠을까 하는 전 분야에 있는 청년들이에요. 아주 성공한 청년, 그렇지 않은 청년. 인터뷰하면서 정말 제가 울었어요.
생각 못한 기준의 엄마 얘기를 이 친구들이 꺼내는 거예요. 나는 아주 빛나는 얘기를 해줄 줄 알았는데 다 잊어버린 사소한 얘기를 이 청년들이 말하고 있어요. 엄마라는 그림이 어디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가. 제 후배가 동화 작가예요. 얼마 전에 동시집을 저한테 보내줬는데 거기에 이런 시가 짧은데 이런 게 있어요. 공부하면서 컵라면 좀 먹어도 되나요? 에이, 안 되지. 컵라면 먹으면서 공부 좀 해도 되나요? 오, 대단한데? 어른들 사전에는 순서가 중요해요. 라는 시였어요. 제가 이걸 보고 야, 똑같은 얘기를 아이하고 어떻게 주고받는가. 거기에 따라서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지겠다. 아까 얘기하셨지만 미래는 예측할 뿐 예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아이 과학 시킬 때요. 바이오가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때 장학금 준다고 바이오 선택한 아이들이 지금 석사, 박사하고 갈 곳이 한정적이라서요.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정부는 붐을 일으켰지만 아이들은 아주 어려워졌어요. SK 하이닉스 난리 났죠. 반도체 호황이요. 10년 전에요. SK는 삼성의 대안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10년 이후의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고 제가 AI에게 물었더니 그렇게 얘기해요. 양자 컴퓨터가 나와서 반도체를 설계하고 그 반도체가 들어간 AI가 신약을 개발해서 그 신약을 의사가 처방할 것이다. 미래는 굉장히 바뀌어갈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래를 아이들은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걱정하는 이 시대의 고민이 아이들의 미래에도 고민일까를 생각해 보신다면 무한히 공부하시고 인내해 주시는 것이 정답일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세 분이 정말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사전에 이렇게 미팅도 하고 했을 때 세 분이 색깔이 너무 달랐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 되게 일맥상통하고 뭔가 의도치 않았는데 우리 눈치 본 거 있어요? 아니죠? 아니요. 그러니까요. 짠 거 아닌데. 저희도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정답이 있지 않으니까 그냥 본인들 하실 말씀 그대로 해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보시는 분들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명문대를 보는 선배의 마음인데 지금 선행이라던가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 시기에 또 해야 되는 습관이라든지 그리고 공부 정서라든지 더욱더 기억에 남는 거는 아이의 기질에 맞춰서 이렇게 노력을 해주셨다는 거. 세 분 다 공통적으로 지금 그게 되게 많이 느껴져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중심이 우리 아이에 있지 않고 학원이라든지 주변의 어떤 기준으로 갔을 때 좀 그런 불안감이 오는데 정작 성공하신 분들은 그게 아니더라. 이런 것들을 조금 깨닫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긴 시간 같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런웨이 또 우리 다음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긴 시간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